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경주마 오늘 주제는요. 미래 사업 시너지를 강화하기에 손을 잡았다. LS 한진의 동반 성장 맞손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지난 금요일 나온 뉴스였습니다. LS와 한진 이 두 기업이 이제 손을 맞잡았습니다. 미래 모빌리티 충전 생태계, 또 항공 우주 산업 등에서 이제 시너지를 발휘하겠다라는 취지로 업무 협약 MOU를 체결한 건데요. 자, 호반그룹을 견제한 카드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두 기업의 맞손, 구체적인 배경 어디에 있을까요? 후자가 맞는 것 같습니다. 예, 호반그룹을 견제한 카드였다. 네, 일단 25일에 그 동방성장 주주이익 극대화를 목표로 해서 사업 협력과 그 협업을 강화하는 그 내용의 업무 협약, 즉 MOU를 체결을 했는데 일단은 그 두 회사가 지금 공통적인 게 호반그룹과 갈등이 있는 기업이라는 특징이 있고 사업군에 딱히 연관성은 서로가 없습니다. 지금 LS도 그렇고 한진그룹도 사업성 연관성은 없는데 이게 협업했다는 것 자체가 그 사업 외에 다른 뜻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게 대부분의 지금 추측이고, 그리고 이제 서로 간에 이제 호반그룹에 맞서 우호군을 확보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있고요. 호반그룹이 지금 그 핵심 계열사인 호반건설이 한진칼의 2대 주주입니다. 지분 17.9% 있고 지난 2022년도에 그 KCGI로부터 이제 한진칼 지분 14%에 매입을 했고 또 펜오션으로부터 23년도에 5.85% 추가 매입을 해서 지금 그 조 회장 측과의 그 지분 격차를 상당히 줄인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LS 같은 경우도 LS 전선과 그 호반건설 계열사인 대한전선 간에 일단 갈등이 있습니다. 그 작년 6월 달에 그 LS 전선이 보유한 그 해저용 장거리 그 초고압 직류송전 케이블 등의 이런 생산하는 공장 설계도 노하우를 대한전선 쪽에 유출된 정황이 있어서 지금 경찰 수사 중이라서 상호 간에 그런 그 뭐 호반건설과 호반그룹과 좀 맞서는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고, 또 호반그룹이 LS그룹의 지주사의 지분을 2% 안팎을 인수를 했고요. 이게 3%까지 인수를 하게 되면은 주주 열람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사회를 좀 그 주주를 통해서 LS를 좀 압박할 수 있는 카드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로 간에 한진그룹과 LS그룹 간에는 호반건설을 견제하기 위한 협업이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인 배경은 호반그룹 견제를 위한 카드였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두 그룹 이 동반 성장을 일단 목표로 내세운 거잖아요. 그 협력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또 어디까지 확장이 되는 건지 좀 궁금하네요.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이 뉴스를 좀 뒤늦게 봐서 좀 살펴봤어요. 그래서 네네. 저도 이제 공부 차원에서 좀 찾아봤는데요. 일단 MOU 협약 내용은 항공우주 산업을 포함한 다양한 사업 분야에서 핵심 역량과 자원을 활용해. 근데 모든 것을 다 활용해서 협력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협약에 따라서 두 그룹은 스마트 팩토리 기술을 적용한 항공우주 산업 기술을 고도화시키고 UAM 인프라 구축을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대한항공과 한진그룹 자체가 우주항공 방위산업을 이제 미래 성장 동력을 갖추기 위해서 사업을 확장을 시키고 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히 위성체 개발 발사체, 부품, 무인기, 그 UAM 등 다양한 부분에서 활발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밝혀져 있고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무인항공기 통합 관제 시스템 개발 그리고 비행 과정 전반에서 안전 운영을 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통관리 시스템 개발, UAM 생태계 전반을 가상으로 구현한 뭐 그런 기획이나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고요. LS 그룹은 스마트 팩토리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활용해서 항공우주 산업 기술 수준을 향상을 시키고 또 UAM 활성화를 위해서 그 기반을 구축하는 그런 사업 분야를 지금 현재도 이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협력을 하겠다라는 얘기인데요. 이 두 기업이 각각 다른 분야에서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항공 산업이라고 하면 사실 앞으로 굉장히 이제 개발을 이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되는 이제 국가적인 산업이기도 하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여기서 기업들의 협력은 그 필수적인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이렇게 배경에는 어떤 MOU의 배경에는 어떤 이유가 있던 간에 이런 협력은 필요한 협력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부장님이 설명해 주신 대로 협약에 따라 두 그룹은 이제 스마트 팩토리 기술을 적용한 항공 우주 산업 기술 고도화, 뭐 도심 항공
교통 같은 UAM 충전 인프라 확대에 좀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인데요. 자, 이사님 이렇게 알려진 것 외에 협력을 또 도모할 섹터라든지 구체적인 기술이 또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LS가 주시는 인터 배터리 때 그 부스를 가 보니까 네. 주로 이제 뭐 전력기기라든가 전기, 뭐 ESS 시스템 이런 쪽에 이제 전기와 전력에 관한 내용의 그런 내용을 전시를 많이 했었고, 근데 대한항공 한진그룹과 굳이 연계를 하게 되면은 아까 뭐 앞서 말씀하셨던 항공우주산업기술, 동사가 이제 항공기 기술도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거라 이제 접목을 시켜야 되는데 아직은 좀 애매한 단계이고, 또 언론 보도에서도 향후 이제 구체적인 협력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제 논의할 거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여기에 어떤 추가적인 어떤 의미 있는 성과 이런 거를 얘기하기에는 아직 시기적으로 너무 이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그러니까 오늘 이런 상황이 있었다 정도로만 그냥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큰 그림을 그려보자면 호방그룹을 견제해서 이제 LS그룹과 한진그룹 두 기업이 맞손을 잡았고 이제 뭐 적극적인 협력을 좀 도모할 것이다라는 그림까지 좀 그려볼 수 있겠지. 뭐 추가적인 뉴스에 따라서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짜볼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맞죠? 네. 자, 이런 가운데 또 LS그룹의 상장 전략이 뜨거운 감자의 이슈로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LS그룹이 계열사들 상장을 잇따라 추진 중인데 이 부장님, LS그룹 이렇게 잇따라 상장을 하면 기존에 상장되었던 주가들의 가치는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고요. 어떤 기업이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LS가 다수의 자회사를 보유하고 그쵸, 있어요. 네. 그래서 상장사는 6개사가 있습니다. LS 일렉트릭, LS 전선, LS 에코에너지, 강원전선, LS 머티리얼스, LS 마린 솔루션 이렇게 있고요. 비상장사는 LS EV 코리아를 비롯해서 쭉 LS 전선까지 해서 한 9개사를 비상장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기업 중에 상장 계획인 자회사들이 있어서 2023년부터 2025년 이 기간 동안 LS 머티리얼, LS 일렉트릭의 자회사인 LS 이링크 그리고 LS M&M의 배터리 소재 자회사 등의 몇 개 자회사가 이미 이제 상장 예비 심사에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요. 이 중에 LS 머티리얼은 상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이외에도 LS 전선, LS M&M 그리고 LS 전선, LS 엠트론 이렇게 네. 상장을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중복 상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주주 가치 훼손이라는 이런 시각이 강합니다. 그래서 모회사가 있고 자회사가 있는데 자회사를 상장을 시켜버림으로써 모회사의 이 밸류를 깎아먹는 디스카운트 시켜버리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도 주주 가치 훼손이고, 또한 이제 대주주의 지배력이 강하기 때문에 이를 이용해서 이제 자금 조달에 이용할 수 있다. 이 부분도 소액주주들의 그 어떤 의결권이나 이런 것들을 좀 침해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크게는 사실 한국 시장의 디스카운트의 요인으로도 이게 작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기에는 이게 이제 좀 불투명한 경영이다. 이렇게 보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복 상장 비중이 지금 비율이 18.4%라고 합니다. 미국은 0.35%, 일본은 4.38%로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뭐 사업 강화라는 어찌 보면 장점도 있을 수 있으나 중복 상장은 역시 주주 가치 훼손을 한다는 이유로 조금 주주들 입장에서는 좀 피하고 싶은 건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LS M&M, LS 엠트론이 또 상장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그럼 현 시점에서 투자를 해봄직한 LS 그룹주 그리고 조금 조심해야 할 LS 그룹주는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도현정 부장님 시각에서 한번 들어볼까요? 이게 투자를 해도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리스크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LS입니다. 지주사 네, LS요? 지주사 LS요. 그래서 LS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좋은 자회사들이 많아요. 그래서 LS 전선 같은 경우에는 수주 잔고가 지금 2024년 4분기 기준으로 해서 해저 케이블이 2.7조 원, 그리고 지중 초공합이 2.5조 원 해서 총 5.2조 원의 그 전분기 대비 1,300억 원이 수주가 증가하면서 사상 최대의
수주를 재차 경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구리 가격도 견조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에도 우호적인 환경이 이제 조성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가운데 지금 상장을 예정하고 있는 기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LSIND 의 손자 회사인 이게 이제 해외 기업인데요. SX 솔루션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게 북미권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변압기, 전기차용 전선이 주력입니다. 그래서 상장을 추진 중인데 만약에 상장 성공하게 되면 성공하게 되면 주가의 모멘텀으로 이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장부가액으로 2,940억 원인데 지금 70%를 할인을 해서 830억 원만 반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 프리-IPO에서 1.4조 원의 밸류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상장을 하게 되면 좀 주가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기업, 저 LS 일렉트릭을 좋게 보고 있어요. 좋게 보고 계십니까? 네. 네. 1분기 시장 컨센서스를 하회하면서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네. 근데 그게 국내 수요가 일부 2분기로 이연이 됐습니다. 뭐 이게 이제 취소됐거나 없어진 게 아니라 2분기로 이연된 부분, 그리고 수주가 일부 지연이 된 부분이 있는데 이 두 가지 모두 다 이제 개선될 것으로 보이고 이연된 건 2분기에 국내 수요는 2분기에 이제 정상적으로 반영이 될 거고요. 지금 이연된 수주도 이제 차츰 돌아올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이제 좋게 반영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2분기부터는 미국향 전력기기 수주가 꾸준하게 매출로 반영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빅테크에 강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공시되었던 미국 빅테크향 데이터 센터로 들어가는 배전 기기가 이미 실적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리드 타임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11월까지 이 부분이 다 반영이 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하반기에는 추가적인 빅테크 향으로 또 수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일단 1분기 실적 때문에 이제 그 하락했던 주가 이게 오히려 기회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HD현대일렉트릭도 봤잖아요. 4분기 때 실적 이연돼가지고 1분기로 반영이 되면서, 그런데 또 기대 심리가 너무 강했던 탓인지 또 많이 올라서인지 주가는 좀 기대보다는 못 미쳤지만 LS일렉트릭 일단 이번 실적 이연된 건 확실하니 계속해서 기대감을 가져가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실적 나온 기업들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웅제약, IM증권 지주사 쪽이 지금 실적을 발표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대웅제약 같은 경우는 애프터마켓에서 지금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승폭을 조금 더 확대했네요. 1분기 영업이익 420억 원을 발표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34% 증가한 수치를 기록했고요. 금융지주사들도 속속이 실적을 발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IM금융지주 1분기 순이익 1,54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0% 가까이 늘어난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IM금융지주 강보합권에 위치해 있는 상황입니다. 자, IM금융지주와 관련이 있으신 우리 이창원 이사님께 계속해서 질문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LS그룹주 이제 도현정 부장님하고 살펴봤으니까 한진그룹주 살펴보고 싶은데 네. 대한항공 주가는 왜 이렇게 무거운지 모르겠고요. 외국인이 또 왜 그렇게 파는지 모르겠어요. 아시아나항공 인수 득이 되는 게 아닌가 봐요. 항공주는 그 환율과 가장 밀접한 영향이 있고요. 그 환율이 그 원달러 환율이 올라갈수록 이제 그 부채가 늘기 때문에 유가의 하락보다, 그러니까 유가보다 환율에 더 민감한 게 항공주입니다. 그래서 환율이 올라갈수록 항공 주가가 좀 안 좋은 편이고, 아시아나와의 항공은 사실은 이게 좀 아쉬운 거는 이제 한 2022년도쯤에는 합병이 되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이제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골든타임이 지나다 보니까 그 합병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시점이 다 지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합병으로 함으로써 대한항공이 좋은 거는 그 과점적 시장을 지배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러한 흐름들이 향후에 계속 강화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미중 갈등으로 인해서 중국 항공사들이 그 태평양 노선에 대해서 지금 증편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 관세 인상으로 통해서 보잉 항공기가 공급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그 신기 그 기재 도입이 당분간 지연되기 때문에 그 태평양 노선에 대해서 대한항공의 요금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사실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지 않죠. 요금이
부담이 올라가는 이슈이기 때문에 그렇고 대한항공만의 입장에서는 아시아나라든가 그 특히 LCC 같은 기업들이 아무래도 뭐 제도 어떤 그 부채라든가 이런 짐들이 있기 때문에 대한항공 혼자서 이를 다 감당해야 되는 상황이고 올해 상반기까지는 관세 인상 이슈라든가 이를 통해서 화물 수요가 둔화가 되고 또 공정위 제재 등에 대한 합병 초기에 불확실성이 있다는 게 이제 증권가의 평가입니다. 또 이제 지금 그 미국의 소액 면세 제도 좀 폐지로 인해서 시커머스들의 지금 화물이 감소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대한항공의 실적으로도 그대로 연관이 있고 또 이제 그 아직 베트남 쪽의 관세 이슈가 아직 끝나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 베트남 쪽에 있는 의료회사들이 대부분 미국으로 수출이 99%이고 그리고 이제 그럴 경우에 이제 그 대한항공에도 이게 영향이 있기 때문에 항공으로 물류를 네, 그렇죠. 실현 안 관세 해주는군요. 이슈에서도 지금 항공주가 자유롭지 못한 네.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세 타격 플러스 또 환율 문제로 주가의 좀 추가적인 박스권 흐름은 좀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의견 또 대한항공에 대해서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번 주 시장 전략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뭐 미국에서 다수의 경제 지표 발표 예정되어 있고요. 미국 빅테크주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발표 예정되어 있는데 이창원 이사님의 투자 전략부터 들어볼까요? 지수 먼저 말씀드리면은 그 코스닥 같은 경우는 3월과 달리 그러니까 4월 달에는 이제 그 11선과 41선 골든 크로스가 나타나면서 그 추세 전환에 성공을 했고 그 3월 이후에 그 3월 말 이후에 낙폭의 상당 부분을 지금 만회한 상태입니다. 코스피는 아직은 지금 그 회복을 다 못한 상황이지만은 코스피도 이제 골든 크로스가 나면서 추세 전환을 앞두고 있어서 양지수가 현재 모두 다 41선 위로 안착돼서 단기 매물을 소화한 상태라서 추가 상승을 위한 지금 쉬어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코스피 대비 코스닥이 좀 더 그 높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서로 간의 키 맞추기 과정에서 3월 말 대비해서 지금 그 비율을 따지면 코스닥이 만회를 더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AACR을 기점으로 해서 약간 세론성 오늘 특히 바이오 쪽에 그 미국 아마케를 기준으로 한 세론을 명분으로 해서 바이오 섹터가 조정을 좀 받았고 여기 특히 바이오 종목주 안에서는 과매수 종목이 상당수 있었다는 것 때문에 차익 매물이 나온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이러한 이제 3월 달과 달리 지금의 상황은 미증시도 마찬가지로 지금 추세가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장중 조정은 매수 기회로 봐야 되는데 회사가 앞으로도 좀 성장을 더 할 것이고 더 좋아졌고 앞으로도 실적의 성장이 더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기업들이 지금 조정을 받는다고 하면은 지금 구간에서는 저는 매수 기회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트럼프 관세가 점차 완화되는 분위기에서 앞으로 한 2, 3주 정도는 시장의 하락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만 이제 오늘 주가의 움직임처럼 보로노이 같은 사례와 마찬가지로 이벤트가 있는 종목들은 전날 비중을 좀 미리 축소하시는 전략이 좀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벤트가 끝난 이후에 조정이 나오면 그 줄인 만큼 다시 재매수 타이밍을 잡으시는 게 전략적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유연성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한유화도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1분기 지금 영업 손실을 계속해서 발표를 하면서 손실 폭은 좀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영업 손실 98억 적자 지속을 기록을 했습니다. 주가는 0.9% 하락세를 보이고 있네요. 자, 도현정 부장님의 전략까지 들어볼까요? 아무래도 지금 계속해서 이제 실적 발표되는 거를 언급해 주시는 만큼 네. 지금 실적 시즌이어서 실적에 따라서 이제 연동되는 그런 주가 시장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도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마찬가지 움직임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고 미국에서는 이제 실적 발표와 함께 이제 향후에 이제 가이던스까지 발표를 해주지 않습니까? 이게 또 이제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이런 조금 관세는 지금 소강 상태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실적 또는 개별주 이슈 이런 거에 의해서 움직이는 시장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은 사실 지수에 관해서는 이제 몇 번 언급해드렸지만 외국인이 들어와서 매수를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외국인이 좀처럼 사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고민을 해보고 그 트럼프 1기 2018년 때부터 조금 지수를 한번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실제로 트럼프가 그 1기 관세에 대해서 언급을 시작한 게 3월이었고 그리고 7월에 중국에 대해서 강력한 이제 관세를 발표를 했는데 실제로 시장이 급락을 한 거는 10월이었습니다. 10월에 우리 시장 많이 빠졌거든요. 2018년. 그래서 그때 왜 빠졌는지 좀 보니까 이게 미국 금리가 인상 사이클로 들어가고 그리고 환율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환이 이제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보이면서 외국인이 빠져나가면서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인이 들어오는 거는 미국 금리랑 환율이다. 요 요소다. 요거를 조금 머릿속에 이제 넣어 두시고 시장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트럼프 정책 기조 자체가 달러는 약세로 가면서 무역 적자를 이제 축소시키는 거, 그리고 금리를 인하시키면서 재정 부담 이자나 이런 거를 부담을 축소시키는 게 정책적인 기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향후 우리 증시에 이게 좋은 환경이에요. 그래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때는 외국인 들어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만 조금 기다리시면서 좀 대응을 준비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분의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창한 이사, 도현정 부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